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2번째, 원자번호 42번 몰리브데넘입니다. 이름과 스펠링이 독특한 몰리브데넘은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고 멸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원소입니다. 합금과 촉매로 유독 주목받고 있는 몰리브데넘에 대해 소개합니다. 몰리브데넘은 은백색의 금속입니다. 윤기나고 매끈해 보이는 모습에서 기대되듯 상당히 뛰어난 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녹는 점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먼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무른 금속으로는 납이 유명하죠. 몰리브데넘이라는 이름 역시 납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몰리브도스에서 유래합니다. 몰리브데넘의 발견은 브루네 셸레라는 별명을 갖는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비렐름 셸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셸레는 산소를 발견했지만 발표가 늦어 프리스트리에게 우선 발견자의 명예를 빼앗겼던 인물이지만 텅스텐과 바륨, 질소, 염소, 그리고 몰리브데넘을 발견합니다. 유산이나 구연산, 옥살산과 같은 산성물질은 물론이고 플로리나 수소산과 청산, 비소산도 찾아낸 근대 화학물질 발견 3대장 중 하나입니다. 몰리브데넘을 실제로 분리한 데 성공한 것은 역시나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피터 제이콥 헬름이었습니다. 셸레가 몰리브데넘을 발견한 지 4년 후인 1781년 최초로 분리에 성공하는데 실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철광석을 정련해 철을 얻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산화 몰리브데넘을 무산소 조건에서 탄소와 고온 가열에 환원시켜 몰리브데넘 금속과 이산화탄소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죠. 분리된 물질은 검은색 가루 형태의 몰리브데넘이었으며 흑연과 혼동되기도 했던 이유가 이와 같은 검은 분말 형태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몇몇 전이 금속들, 예를 들어 바나듐이나 크로뮴 등이 매우 다양한 산화수와 이온 색상을 보였듯이 크로뮴과 같은 족에 속한 몰리브데넘 역시 다채로운 산화 상태를 갖습니다. 음이온 형태로는 1가, 2가, 4가 음이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양이온 형태로는 총 6개의 최외곽 전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1가부터 6가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0가 중성 상태는 물론 금속 몰리브데넘이 포함되지만 화합물의 경우 일산화탄소, 즉 카보닐 리간드와 배위를 이루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음이온 형태로는 다양한 배위 화합물이 가능하며 양이온은 우리에게 친숙한 염화물이나 브로미나물, 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최대 산화수를 갖는 육가 구조인 3산화 몰리브데넘 등은 백색의 가루 형태를 갖는데 이를 알칼리성 조건에서 용해시키면 무색 투명한 육가 몰리브데넘 이온이 형성됩니다. 재미있게도 다양한 반응으로 산화수를 조절함에 따라 용액의 색상이 변화하고 또 포함된 리간드에 따라 형성되는 배위 화합물은 몰리브데넘의 색상을 더욱 세부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중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워 자신만의 이름을 별도로 갖는 물질은 새파란 색상의 몰리브데넘 블루입니다. 몰리브데넘 블루는 단순한 이온 형태가 아닌 나노 크기의 복합체이자 기하학적인 다원자 구조체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심지어 만드는 것도 간단해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물질이죠. 몰리브데넘과 산소 그리고 물 분자들의 결합으로 구조를 이루며 분산되는데 몇 가지 산화수의 몰리브데넘과 그 외 원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보이는 몰리브데넘 블루는 126개의 6가 몰리브데넘 양이온과 28개의 5가 몰리브데넘 그리고 462개의 산소와 14개의 수소, 70개의 물 분자와 함께 120개의 6가 몰리브데넘과 28개의 5가 몰리브데넘, 457개의 산소와 14개의 수소, 68개의 물 분자의 결합이 형성하는 15- 전하를 갖는 구조체입니다. 이들이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며 용액 속을 떠다니는데 아름다운 파란색을 만들어냅니다. 하나 더 중요한 점은 하나의 물질이 매우 큰 음전하를 갖는다는 부분입니다. 몰리브데넘 블루와 같은 형태의 물질을 폴리옥소 몰리브데이트라 부릅니다. 금속 원자들이 산소를 매개체로 서로 연결된 형태를 옥소 리간드라 부르며 이들이 여러 개 결합해 음이온성 몰리브데넘을 이룬다는 구조적 및 조성적 특이성을 명시한 표현입니다. 몇 개의 몰리브데넘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기하학적인 정다면체나 그들 간의 복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더욱 복잡하고 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는 정12면체, 자가조립, 거대 중공분자가 합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전하를 가지면서 내부에 공간이 있고 결합과 구조를 이루는 다수의 산소가 또 다른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전하를 운반하거나 양성자 전달체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죠. 이 복잡한 240개 몰리브데넘 골격의 정12면체 구조는 7몰리브덴산 암모늄과 황산구리, 하이드라진과 황산을 혼합해 120도로 4일간 보관하면 저절로 합성됩니다.
대칭적이고 복잡한 구조가 저절로 조립된다는 점이 폴리옥소 몰리브데이트 구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자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화학에서 가장 특별한 자기조립 구조 중 하나인 거대 분자고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마치 생명의 탄생에서 자기 복제를 이어가는 RNA를 생각나게 합니다. 일정한 흐름의 주입을 통해 반응물은 챔버에 주입되었습니다. 유입 지점에서의 지속적인 반응물 보충은 정상 상태를 형성해 초기 반응 생성물이 농축되도록 합니다.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며 이 지점에서 용액에 결정이 침전되는 것이 발견되어 X선 결정학을 통해 분석하니 186개 몰리브데넘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28개의 전자가 추가된 엄청난 음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안정성을 감소시켜 응집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니 36개 몰리브데넘으로 이루어진 내부 클러스터 구조와 주위에 150개 몰리브데넘 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작은 클러스터는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주형으로 작용하여 반복적인 고리 형성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고리 구조나 전공 구조는 물질을 가두거나 잡아채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7년 노벨 화학상에 수여된 고리 모양의 유기구조 크라운 애터는 산소 원자들의 전자쌍을 이용해 작고 분리하기 어려운 리튬이나 소듐, 포타슘 등의 일족 양이온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노벨 화학상의 또 다른 세부 주제였던 크립탄드와 같은 다중고리 전공 클러스터 구조 역시 무언가 잡아 가둘 능력이 충분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리나 전공 형태를 갖는 폴리옥소 몰리브데이트 역시 다수의 산소 원자와 매우 강력한 음전하량을 이용해 무언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사례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최근에 발전을 하나 소개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우려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사고와 연관된 동위원소의 분리 및 제거입니다. 대규모의 고준위 액체 폐기물에서 미량의 극도로 유해한 방사성 원소인 스트론튬 90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 시도 중 폴리옥소 메탈레이트 물질들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몰리브데넘은 여기에 활용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사례를 통해 몰리브데넘이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현재 몰리브데넘의 가장 큰 사용 분야는 금속과 합금을 다루는 야금입니다. 한 해 생산되는 몰리브데넘의 35%는 건설에 투입되는 합금강의 제조에 사용되며 25%는 우리가 가정이나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합금강의 생산에 투입됩니다. 14%는 실험용 및 산업용 화학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고 그 외 공구 제작과 고속강의 9%, 주철 생산의 6%, 금속 형태의 몰리브데넘으로 6%, 마지막으로 초합금으로 5%가 사용됩니다. 종합한다면 몰리브데넘의 86%는 야금에 사용되며 단 14%가 화학물질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화학물질에는 이를 이용해 제작되는 태양광 발전, 친환경 촉매, 비료 등 모든 것이 포함되니 야금 분야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몰리브데넘 합금은 TZM입니다. 합금의 이름은 보통 구성 원소의 종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T는 타이타늄으로 0.5%의 함유량을 갖고 Z는 이보다도 적은 0.08%의 지르코늄입니다. 그 외에도 보편적인 합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탄소가 0.02%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모두인 약 99.4%는 몰리브데넘으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TCM은 많은 물질이 부식되는 가장 높은 반응성의 원소 플로린이 함유된 용융 조건에서도 1100시간 이상 버티는 내식성 초합금이며 강도가 뛰어나고 연성과 용접성도 우수해 우리의 기술로 다루거나 무언가 섬세한 제품을 만드는 것조차 가능합니다. 염화합물의 증기 조건에서도 내식성을 가지며 고온 고압 환경을 버티고 극한의 기계적 응력에 저항할 수 있어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합금이죠. 주로 사용되는 분야로는 로켓의 노즐이나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터빈 블레이드, 핵반응로와 터보 차저, 그리고 최근 활동하고 있는 태양 탐사선의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합금은 몰리브데넘의 특수한 능력에 기반하지만 스테인리스 등에는 왜 몰리브데넘이 필요할까요? 최근 몰리브데넘의 예상치 못한 뛰어난 능력이 다시 재조명받게 되었는데 바로 수소 취성 저항력입니다. 수소 취성이란 강철을 비롯한 금속들이 수소 기체에 노출되었을 때 균열이 발생하고 깨지는 문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수소 취성을 가지는데 단순히 수소와의 접촉을 안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든 수소와 접촉시키려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제도와 기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와 에너지가 사용되는 수소 시대의 대규모 운송과 저장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수소 생성보다는 수소 취성이 없는 재료로의 안정한 저장과 운송입니다. 수소 취성의 메커니즘도 조금씩 더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한 금속이라면 금속 결정의 경계인 결정립계에 아주 작은 수소들이 확산되며 누적되어 결정들을 분리하기 때문이며 탄소가 포함된 합금들이라면 탄소와 반응해 메테인 기체를 금속 내부에서 발생시켜 팽창하며 금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몰리브데넘이 강철 등에 추가되면 카바이드라 불리는 탄화 세라믹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수소 원자는 철의 결정을 깨뜨리는 대신 점차 이동해 카바이드 구조의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몰리브데넘은 수소 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금속 분야에서의 발전보다 더 활발한 몰리브데넘의 사용은 새로운 나노 소재로부터입니다. 그래핀은 가장 유명한 2차원 나노물질이죠. 원자 한 개 두께로 이루어진 평면 구조이며 금속만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도 좋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래핀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도 여러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첨단 분야들이 시작됩니다. 자연스레 그래핀 외 또 다른 2차원 평면 나노물질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등장한 것이 전이금속 칼코제나물이라는 종류입니다. TMC는 이름 그대로 전이금속 원소와 16족인 칼코젠 원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소재입니다. 단일 원소 조성인 그래핀과 달리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은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이금속인 6족 몰리브데넘과 칼코젠 원소인 16족 황이 이루는 판상구조 물질은 이황화 몰리브데넘, 간단히 줄여 몰리설파이드라 부릅니다. 낱개로 분리된 평면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이전부터 수십 년 이상 사용되어 왔지만 분리할 생각은 못했었죠. 하지만 방리가 가능해지며 소재로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분리하는 기술을 발견한 후 다양한 평면 소재의 분리와 분석을 위해 이 기술이 도입되었을 듯 싶지만 그래핀 분리 기술은 이전부터 사용되던 평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황화 몰리브데넘은 누가 봐도 판 형태로 쌓여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는 흡사 운모와 비슷한 모습을 갖는데 우리는 이미 흑연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를 예상할 수 있죠. 노벨상 수상의 핵심이 되었던 흑연에서 단일층 그래핀의 분리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이루어졌었습니다. 물질 분리에 스카치 테이프의 점성을 이용한다는 참신한 발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창의력이라 감탄했지만 1960년대에 스카치 테이프로 광석인 몰리브데나이트에서 단일층을 벗겨내 연구했었으니 고체화학에서 사용되던 기술을 탄소 무기 소재로 확장한 셈입니다. 활용 분야 역시 유사했습니다.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이황화 몰리브데넘은 산업용 윤활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WD-40을 비롯한 석유 유래 윤활 오일은 고온에서 발화 위험이 높지만 이황화 몰리브데넘은 내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리브데넘 평면 소재는 트랜지스터의 생산에 처음 성공하기 전까지는 전자기기의 2차원 플랫폼으로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흔히 그래핀이 전자 소재로 뛰어나다 이야기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핀은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준위와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을 의미하는 밴드갭이 없는 사실상 전도체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밴드갭은 논리와 기억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오히려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밴드갭이 없다는 것은 그래핀으로 만든 스위치를 켤 수는 있지만 끄는 것은 불가능한, 한마디로 제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도체이자 디지털 논리 구현이 불가능한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몰리브데넘 화합물은 그래핀과 유사하면서도 물질의 종류나 두께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밴드갭을 갖기에 압도적으로 유용합니다. 몰리브데넘과 같은 소재의 가능성은 우리가 도달해가는 한계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컴퓨팅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자 예언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물리화학으로 박사를 받은 고든 무어는 전자공학으로 관심을 돌려 최초의 실리콘 칩을 만든 회사를 설립합니다. 1968년 로버트 노이스와 함께 자신들의 성 앞글자를 따 NM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이후 사명을 인텔로 변경합니다. 무어의 예측은 컴퓨터 칩에 넣을 수 있는 부품의 수가 부품이 점점 작아지며 매년 2배로 늘어나 컴퓨팅 파워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으로 흔히 무어의 법칙이라 불립니다. 무어는 이후 예측을 2년마다 2배가 된다고 수정하기도 하는데 전자공학에서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를 넘어 집적 회로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도록 적중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시대라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여전히 구세대적인 실리콘 기반의 전자제품이 종착점이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칩은 더 이상 얇고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왔지만 원자 규모로 제어할 수 있는 물질들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텔 비롯한 회사들의 모든 공정이 실리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체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니 현 단계에서 선뜻 전환할 수 없을 뿐 오히려 무어의 법칙을 넘어설 여지는 다양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중 하나겠죠. 전자 소재만이 아니라 촉매로서도 몰리브데넘 화합물은 유망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이나 자원순환 문제가 커지는 만큼 몰리브데넘은 머지않아 기존 체계를 대체할 원소로 예상됩니다. 만약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메탄올과 같은 유용한 연료이자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바꾸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원소를 통해 이러한 작업은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저렴한 촉매가 사용될수록 현실성이 높으며 그중 하나가 전자재료로 살펴봤던 이황화 몰리브데넘 등입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메탄올을 간단히 표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시작점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기체를 만드는 반응 역시 몰리브데넘으로 가능합니다. 재미있게도 최근에는 남아도는 바이오 자원을 탄소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콩과 몰리브데넘으로 만든 몰리브데넘 카바이드 촉매는 백금 촉매만큼 뛰어난 효율로 물을 분해합니다. 결국 수소나 전지, 화학에너지의 생산 촉매로 몰리브데넘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며 수소 취성 저항도 가져 저장에도 유용합니다. 얇은 방막 구조로부터 유연성도 확보되죠. 추가적으로 슈퍼 커패시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정전하로 빠르게 저장하고 폭발적으로 방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전기와 배터리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진 않지만 수명이 길고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만 회의 충전 방전 사이클 이후에도 용량의 90%를 유지했고 2만 회의 사이클 이후에도 83%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몰리브데넘 화합물이 그래핀과 달리 부가적인 기능을 갖는 것은 평면이지만 평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황화 몰리브데넘은 두 가지 종류의 원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핀만큼 단일 원자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다면 정렬된 육각형이 줄지어 있는 그래핀과 같지만 측면에서는 3개의 층이 나타납니다. 층마다의 성질이 다르니 가장자리가 많을수록 촉매로서의 기능도 더욱 강해집니다. 전기적인 특성과 유연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면 몇 가지의 첨단 의료 분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필름 형태의 전자 소재임을 활용해 인공 안구 개발에 사용되는 광시냅스 전기 전도도 개선과 전력 소비량 저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금속 원소인 인듐을 올린 이황화 몰리브데넘 필름은 구형의 안구 형태로 필름을 도포해 광자극에 의한 상맺힘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구가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역상으로 망막의 이미지를 맺을 수 있으며 해상도 역시 높아서 실제 임플란트식으로 개발 중입니다. 바이오닉 눈 임플란트는 기존 눈 구조 내부 또는 뇌에서 작동하며 미용 목적이 아닌 기능적 시력 구현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용은 어렵지만 실명에 대해서는 구현이 성공했습니다. 상처 치유를 위한 붕대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의 붕대와는 조금 다른 국소 부위의 실제 치유를 전기 자극으로 극대화하는 몰리브데넘 붕대입니다. 부상 부위에 직접 전기요법을 적용해 치유를 가속하는 유연성 및 신축성 금속 밴드인데 테스트상 붕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쥐의 당뇨병으로 인한 궤양을 30% 더 빠르게 치유합니다. 두 개의 전극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자극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몰리브데넘은 매우 얇게 가공되어 있어 이후 별도의 제거가 필요 없이 녹아 이온 상태로 체내에 흡수되어 배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생분해성 붕대입니다. 테스트 대상이었던 당뇨병은 감각을 유발하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물집이나 상처가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 높은 혈당 수치는 모세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기에 혈액순환이 느려져 상처가 치유되기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은 전기 신호에 의존하여 기능합니다. 크고 작은 부상은 신체의 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이는 전기 자극을 가해 신체의 정상적인 신호가 회복되면 새로운 세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해 빠르게 아물도록 한다는 반대 과정으로 추론되죠. 촉매 중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에너지와 연관된 촉매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공정이나 연료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촉매는 거대한 시장을 움직입니다.
하나의 예로 장거리를 항해 중이거나 작전 중인 배는 어떻게 연료를 공급받을까요? 항구에 기항하는 것은 기록에 남거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비행기가 공중급유하듯 배도 수상급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유선과 연결해 연료를 보충하려면 나란히 정렬한 채 머물러야 하는데 악천 후에는 위험성이 너무나 높겠죠. 핵 추진 항모나 잠수함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군함은 연료유 주입을 위해 급유선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연료 역시 탄소이니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추출해 이를 탄화수소로 전환한다면 우주선이 외계에서 연료를 합성해 공급하려는 계획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외계보다 더 풍부한 물질과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몰리브데넘 촉매 변환기를 사용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95% 효율로 구현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해수 추출 이산화탄소가 기존 방식대로 연료화하기 어려워 역수성 가스 전환 반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시킨 후 피셔-트롭시 반응을 통해 액체 탄화수소로 전환하곤 했습니다. 이 반응은 로듐이나 백금과 같은 귀금속이 필요하지만 몰리브데넘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전환이 가능하며 단순히 실험실 수준의 아이디어도 아닌 것이 파일럿 공정까지 완료되어 현장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바다에서 끝없이 연료를 공급하며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항공 역시 비슷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물류 운송에서 발생했으며 항공은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공중에서 항공유를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항공유 시장 자체는 중요하죠. 전기 비행기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지상교통체계 정화에는 전기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며 도움이 되지만 현재 배터리 무게당 전달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화석연료에서 분리된 항공유와 같은 액체 탄화수소와는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더 무겁기도 하니 배터리는 비행체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트 연료 소비는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와 달리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높은 상공에서는 기온이 낮아 연료 점성이 높아지거나 얼 수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조성이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탄화수소 부류의 조합으로 나뉘는데 75에서 90%는 사슬형 혹은 고리형의 지방족 분자입니다. 10개 탄소사슬인 데케인이나 12개의 도데케인이 핵심이며 옥탄가가 높은 아이소옥테인 혹은 아이소세테인이 혼합됩니다. 고리형의 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이나 프로필 사이클로헥세인도 연료로 혼합되죠. 여기에 나머지 10에서 25%의 방향족 분자가 혼합되며 톨루엔, 노르말 프로필벤젠, 135 트라이메틸벤젠, 1메틸 나프탈렌이 대표적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꿀 수도 있지만 세상의 폐기물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것은 식물 폐기물인 리그닌입니다. 리그닌은 목재의 갈색 색상을 구성하는 물질로 섬유질들을 서로 연결하는 복잡한 그물망 구조의 물질입니다. 바이오매스 탄소의 무려 30%가 리그닌 형태로 포함되어 있지만 흔히 연구되듯 다양한 식물성 바이오매스로 에탄올과 같은 연료를 생성할 때 리그닌은 폐기물로 남게 됩니다. 리그닌에서 방향족 분자로 이동하려면 한 단계로 세 가지 반응을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탄소-산소 결합을 선택적으로 끊어 산소 원자를 분리해야 하며 두 번째로 방향족 고리에 비탄소 원자가 결합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자의 탄소 골격, 즉 남아있는 방향족 고리를 연결하는 일련의 연결된 탄소 원자를 보존해야만 고효율의 연료가 됩니다. 이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촉매는 탄화 몰리브데넘이며 무엇보다 오염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해 식물에 함유된 단백질이나 염분, 황과 같은 수많은 성분들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 작동합니다. 몰리브데넘 촉매를 사용할 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율을 기준으로 무려 85%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를 기존 리그닌 전환 공정의 수율이 10% 정도라는 것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인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것은 연료 생산 외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산화탄소가 흔히 연탄가스라 불리는 종류로 적혈구의 산소 운반 기능을 봉쇄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맹독성 기체로만 생각하지만 최대 한도까지 산소가 결합해 너무나 안정한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다양한 화학 반응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더 높기도 합니다. 탄화 몰리브데넘은 이번에도 엄청난 효율을 보이는데 몰리브데넘과 설탕을 섞어 가열해 만든 촉매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켰을 때 일산화탄소로의 전환 선택성이 100%가 나왔습니다.
흔히 과학에서 100%는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부산물도 없이 완벽하게 목표 물질만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특별한 촉매가 몰리브데넘입니다. 주기율표에서의 몰리브데넘은 6쪽에 위치합니다. 크로뮴의 아래에 있는 만큼 이 몰리브데넘은 6중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최대 결합 형성 가능 원소군에 속하죠. 몰리브데넘은 원자번호 42번으로 원자핵을 이루는 것은 42개의 양성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56개 중성자인 경우가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형태인 몰리브데넘 98을 이룹니다. 24.3%를 차지하는 만큼 다른 동위원소가 다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연계에는 총 7가지의 몰리브데넘 동위원소가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이들 중 몰리브데넘 92부터 98까지의 6가지 원자핵은 안정하며 마지막 몰리브데넘 155는 그 자체로는 붕괴하는 원자핵이나 707경년의 반감기를 가져 안정하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붕괴성 원자핵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몰리브데넘 93는 비교적 무난한 4839년의 반감기를 가져 연대 측정에 활용될 듯 싶지만 특별히 유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몰리브데넘 99는 단 65.94시간의 반감기를 갖는 원자핵으로 간단히 붕괴하는데 그 붕괴의 결과물이 의료 진단 기술에 사용되기도 하며 멸종한 원소인 테크네튬의 일종인 메타스테이블 테크네튬 99이기 때문에 생산 재료 개념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이제껏 세속적인 몰리브데넘의 활용 분야와 미래의 가능성을 소개했으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몰리브데넘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소는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단백질과 핵산을 비롯해 세포를 구성하고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따라서 초기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달한 순간과 과정을 이해하려면 대기 속에 풍부한 기체 상태의 질소를 생물학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이나 암모니아로 전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기 지구에서 누가 이러한 질소 고정 작업을 시작했는지 또 어떤 효소가 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박테리아와 같은 그룹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연구에 적합한 곳은 스위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카다근 호수였습니다. 대부분의 호수와 달리 카다근 호수는 영구적인 내부층이 형성되어 있어 호수의 상층과 하층이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보라색 황박테리아는 상층 산소하층과 하층 무산소 황화물층 사이에 전이대에 서식하면서 광합성을 수행하고 황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황산화 미생물군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16억 년 전 원생기 동안 우리 지구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다근 호수와 박테리아는 원생대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초기 지구에 대해 알아내는 데 적합한 대상입니다. 최근 카다근 호수의 보라색 유황 박테리아가 질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고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현대 식물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효소인 몰리브데넘 질소화 효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발견되죠. 이 효소는 희귀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했던 것은 카다근 호수에는 몰리브데넘이 극히 적은 상황임에도 이것이 가능했다는 기이한 과정입니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유기체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할 때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암모니아 합성을 위한 산업적 공정을 발명하기 전까지 지구의 거의 모든 암모니아는 질소 분해 효소를 사용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번개 등에 의한 것은 극히 미량에 불과하죠. 질소 분해 효소는 질소 기체의 3중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효소입니다. 반응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속 및 황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메커니즘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활성이 높은 질소 분해 효소는 철 원자 7개, 황 원자 9개, 몰리브데넘 원자 1개와 탄소 원자 1개가 있는 철 유황 클러스터를 사용합니다. 질소가 클러스터에 결합할 때 형성되는 질소-질소 결합을 놀라울 정도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금속의 전자밀도의 대부분을 질소-질소 결합으로 전달하며 약화가 발생하게 되죠. 몰리브데넘이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해 이 복잡한 효소에 단 하나가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몰리브데넘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이 이어집니다. 그 흔적은 북유럽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원소가 주로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원소의 분포는 지구상의 불균이란 특성입니다. 북유럽은 몰리브데넘이 적게 분포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질소가 고정되며 식물들이 생장하고 번성하는 걸까요?
기존의 모든 연구는 몰리브데넘을 포함하는 질소 분해 효소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었지만 몰리브데넘이 부족해지면 다른 금속이 질소 고정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리브데넘 농도가 낮아질 때만 작동하며 주로 바나듐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며 질소 결합에 대한 관여가 용이하게 두 개 전자를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종류의 원소가 유효한 것입니다. 몰리브데넘의 생성은 지구 내부의 멘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용융되어 있던 다양한 금속이 용암이 되어 지표나 해저로 분출될 때 몰리브데넘을 비롯한 금속 원소들이 배출됩니다. 결국 지각 활동의 활발함을 추적하거나 바닷물에 용해된 몰리브데넘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과거 지구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는 생명의 탄생과 번성 과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마가 중앙 해령 등 심해에서 방출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차가운 심해여도 초고온의 물이 다양한 성분과 함께 배출되는 심해 열수구가 분포합니다. 다큐멘터리 등에서 검은색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질이 불에 타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연기일 리는 없겠죠. 황화철이나 몰리브데넘, 니켈, 망가니즈 등 금속 원소들이 배출되는 모습으로 블랙 스모커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생명의 탄생에서 RNA가 발생해 자기 복제와 함께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이 되는 RNA 세계 가설이 있듯, 그보다 더 앞선 생명 재료의 출현과 진화에 대해서는 물 세계 가설이라고도 불리는 해저 알칼리 열수 생명 출현 이론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 밀어두고 핵심 원리만을 이야기한다면, 생명은 지구의 불균형 상태를 이용해 탄생하고 살아가는데 수십억 년 전 알칼리 조성의 열수 분출구가 최적화된 대상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불균형을 해결하는 과정이자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온 알칼리성인 열수 분출구가 주변의 고대 산성 심해수와 작용하며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출현을 주도하는 일종의 자유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죠. 여기서 탄생하는 두 가지 화학적 불균형은 양성자의 농도가 차이난다는 것과 풍부한 심해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전기적 기울기 차이입니다. 이 둘은 생명을 구성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소들의 형태는 질소 고정 효소 등과 유사하며 금속을 포함하는데, 특히 몰리브데넘이라는 당시의 희귀 금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단계의 생명 탄생 과정 중 몰리브데넘이 결여되었다면 지금의 학설에서는 큰 부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몰리브데넘의 촉매 특성이 고대 지구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탄생만이 아닌 멸종 역시 몰리브데넘과 관련됩니다. 흔히 과거의 멸종 사건이라면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의 시대가 된 마지막 대멸종을 떠올리지만, 지구에는 총 5차례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약 1억 8,300만 년 전 발생했던 토아르시아 해양 무산소 사건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탄소 순환 교란이었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기후 변화와 광범위한 해양 산소 결핍 및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징조로 지구 해양 전반에 걸쳐 몰리브데넘이 감소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유기탄소 함량의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몰리브데넘은 감소했다는 정성적인 결과 외에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감소되었나는 고려된 적 없었죠. 캐나다 엘버타주의 세 곳에서 암석을 조사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곳은 과거 고대 대륙인 판게아를 둘러싼 거대한 바다의 일부이자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어 있던 일종의 오올블루와 같은 곳이었기에 전 지구 상황을 추론하는 데 적합합니다. 몰리브데넘 감소는 멸종사건 100만 년 전 시작되어 총 200만 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몰리브데넘의 감소와 함께 유기탄소 배출이 증가하며 해양 저산소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멸종은 약 90%의 해양 생명체 종의 몰살과 함께 새로운 번성으로 변화되었는데, 예를 들어 두 종류를 보더라도 파사로테오티스의 멸종 이후 산소가 비교적 풍부한 표층에 서식하는 아크로코엘리테스의 번성 이후 다양한 벨렘나이트로 분화하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 이전에 또 다른 멸종 역시 몰리브데넘의 화학 반응으로 진행됩니다. 오르도비스기 후기에서 실루리아기 초기에 있었던 최초의 대멸종 사건 역시 해양 무산소 사건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몰리브데넘이 감소하는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현대시대가 제6차 대멸종의 전초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것이겠죠. 저산소는 단순히 산소 농도가 적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멸종과 관련된 저산소는 조금은 다른 유황무산소 환경을 뜻합니다. 몰리브데넘은 육과 산화물 음이온 형태인 몰리브덴산 형태로 해수에 쉽게 용해됩니다.
몰리브덴산은 산화적 환경에서 용해성이 매우 높아 해수에 녹아 여러 작용을 하지만 유황 무산소 환경에서는 다른 화학 반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황화수소와 반응하며 산소가 황으로 교체되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유기 황화물 농도마저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가 앞서 전자재료 등에서는 유용하다 이야기했던 검은색의 이황화 몰리브데넘이 되어 석출되며 해양 토양과 암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에서 몰리브데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화산 폭발 등으로 황 함량이 높아지면서 산소가 감소하는 과정이 해양 멸종과 연계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황 무산소 환경은 현재 지구에서도 몇 곳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흑해입니다. 흑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황 무산소 해양 환경이며 몰리브데넘의 석출도 진행되어 흑해 심층 해수의 몰리브데넘 농도는 극히 낮습니다. 페루, 칠레 연안 역시 산소 최소층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브데넘 농도가 낮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바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무산소 지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몰리브데넘의 제거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미 연안, 멕시코만, 발트해 등에서 저산소 및 무산소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에서 몰리브데넘이 퇴적물로 이동하는 과정이 가속화 중입니다. 멸종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 중 하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멸종에 몰리브데넘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초기 무산소 환경에서의 미생물 번성을 위해서는 지각에 갇혀있던 몰리브데넘을 끄집어내 효소에 끼워 넣으며 진화하기 시작한 생명체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공기에서 질소를 변환시켜 활용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32억 년 전부터 가능했을 것으로 확인되며 많은 효소가 사용하는 철이나 바나듐과 같은 다른 금속의 사용보다 무려 10억 년이나 앞선 시점에서 몰리브데넘이 생명 발생을 이끌어갔다고 추산됩니다. 몰리브데넘 질소 고정 효소의 구조는 유례 없이 복잡한 금속 비금속 복합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효소가 가장 우세한 질소 고정 효소로 진화하는 증거는 고대 광합성 미생물이 초기 지구 암석에 존재하던 광물인 몰리브데나이트 혹은 이황화 몰리브데넘으로부터 필요한 원소를 추출했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고대 무산소 광합성 미생물인 로놉세오모나스 팔루스트리스는 습지에서 발견되는 보라색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입니다. 이 미생물에는 몰리브데넘, 바나듐, 철의 세 가지 질소 분해 효소가 모두 있으며 금속 가용성에 따라 효소를 전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 왜곡을 피하기 위해 철 질소화 효소가 제거된 돌연변이 균주를 만들어낸 후 몰리브데나이트 조각과 함께 배양했을 때 미생물은 두 개의 고친화성 리간드를 합성해 분비하는 방식으로 광석으로부터 몰리브데넘을 추출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 생명체의 발생과 산소 및 질소를 사용하는 급격한 번성의 핵심 단계로 생각되며 몰리브데넘이 지구 생명에 관여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생명체보다 조금 더 앞선 지구와 태양계 탄생 시기에 대한 정보 역시 몰리브데넘으로 최신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5억 년 전 탄생한 지구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의외로 짧은 단 2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고 45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가 형성되며 이후로도 수십억 혹은 수억 년의 시간을 들여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하며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된 행성의 탄생이 단 20만 년 만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죠. 이전까지는 최소한 100만 년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었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과 광석의 성분 분석으로부터 몰리브데넘 동위 원소 및 미량 원소 구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강착 원반의 형성으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우주 먼지들은 모여들어 최초의 행성을 만듭니다. 태양계에서는 목성이 가장 먼저 탄생했으며 목성을 기준으로 태양계 내부와 외부에 서로 다른 몰리브데넘 조성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목성보다는 가까우며 인간이 다음 터전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화성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접근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져 중력이 작기에 대기권이 제대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장의 세기도 약해 태양풍으로부터의 보호도 어렵습니다. 그나마의 대기 조성도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와는 매우 다른 조건인데 토양의 경우에도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화성 토양은 몇 차례의 분석으로 다량의 철로 이루어진 산화철 성분으로 인해 붉은 빛깔을 갖는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역시 철이 풍부하며 토양의 경우 보편적인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되지만 이를 다룬 영화가 있으니 바로 마션입니다.
영화에서는 고립된 생명과학자가 화성의 토양을 개량해 감자를 재배하며 살아남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화성의 토양에서는 무엇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평범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사의 1976년 바이킹 임무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성 표면에 착륙선 2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착륙선이 수행한 실험 중 하나는 토양 샘플에 카본 14로 표시된 액체 영양소를 투입해 탄소 동위원소가 포함된 기체가 방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생명체의 대사 활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토양 샘플에서 방출되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카본 14로 표지된 가스가 감지되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산소가 감지되었습니다. 화성 토양 샘플에서 산소 방출이 지속되는 현상은 145도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유기물이 생존할 수 없는 온도에서의 작용으로 생물학적인 현상은 배제할 수 있다고 확신되었습니다. 대신 화학적 반응에 기반해 반응성이 매우 높은 산소종인 초산화물과 과산화물 라디칼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제안됩니다. 나사의 2008년 화성 피닉스 임무는 예상치 못하게 북극 착륙 지점에서 과염소산염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과염소산염이 어떻게 형성되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였습니다. 과염소산 자체는 독성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되면 오히려 편리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염소산은 화성에서 관찰되는 다른 현상과도 연관됩니다. 일부 분화구 벽에 선형 흔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반복 경사선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성의 계절에 따라 형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물의 존재가 추론되었는데, 태양광이 강한 전자기파에 의해 화성 표면에 이산화타이타늄이 촉매작용을 해 과염소산을 만드는 것으로 과정이 추론되며, 모든 음이온 중 물에 대한 가장 큰 어는 점 내림 효과를 갖는 과염소산염의 작용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증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물이 흐르는 흔적이 변화하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에는 과염소산이 풍부하며 이를 통해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용을 위해서는 미생물이나 효소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이 제안되는 것이죠. 혐기성 미생물이 효소에 포함된 몰리브데넘을 사용해 과염소산염을 분해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과염소산 환원을 위한 화학 촉매의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속 촉매들은 반응의 고온이나 고압의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물과 혼합되지 못해 반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몰리브데넘으로의 접근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화학적 구조 분석과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팔라듐과의 복합 촉매를 설계해 열 처리 없이도 상온에서 수소기체를 이용해 과염소산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새로운 촉매가 탄생합니다. 이 촉매는 지금까지 보고된 다른 모든 화학 촉매보다 훨씬 더 활성이 강하며 초기 과염소산염 농도에 관계없이 99.99% 이상을 염화물로 환원하며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화성에서의 산소 발생은 테라포밍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과염소산염은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비상산소 생성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 1리터의 리튬 과염소산염을 분해하는 것으로 한 명의 사람이 24시간 동안 사용할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화성은 산소 공급에 최적화된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퍼서비어런스 로버 임무의 일환으로 나사는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실험 전해조가 이산화탄소의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를 통해 화성에서 산소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산소보다 화성 과염소산의 효소 분해 기술은 약 25배의 산소를 생산할 가능성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화성 혹은 다른 행성에 새로운 터전을 만든다면 그 과정에는 몰리브데넘이 금속, 촉매, 효소,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 덕분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몰리브데넘은 다양한 합금과 철강에 사용되는 원소이자 수소 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소로 확인되는 만큼 미래 수소 에너지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몰리브데넘은 수많은 금속 원소 중 공기 속 질소를 고정해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져 생명의 탄생과 진화, 유지와 관련된 원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해양 몰리브데넘 감소는 대멸종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하며 현재의 기후변화는 이를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